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5월 2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는 건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맑고 신선한 봄 날씨에 휴일 도심 곳곳은 나들이객들로 북적거렸는데요.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고 맞는 첫 어린이날을 앞두고 들뜬 봄 날씨에 나선 어린이들로 붐볐습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데, 하지만 버스와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 실외지만 밀집도가 높고 함성을 지르는 50인 이상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정부가 20% 내렸던 유류세를 어제부터 30%까지 더 내렸습니다. 역대 최대 인하폭으로 휘발유 값은 리터당 83원 추가 인하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이 전국 평균 기름값은 어제 전날보다 리터당 20원 정도 떨어진 상황. 이처럼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전국 주유소의 80% 정도가 자영업자들이 하는 자영주유소이기 때문인데요. 자영주유소는 유류세 추가 인하 전에 받은 재고가 있어서 이걸 소진해야 가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1, 2주 사이에 원달러 확률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또 유가가 널뛰게 한다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려운데요. 정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굴착기가 주유소에 들어가다가 길 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토요일 오후 1시쯤 피해자는 60대 여성으로 주유소 앞 인도를 걷던 중이었는데요. 굴착기가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로 진입하다가 여성을 덮친 겁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숨졌고요. 사고 당시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에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첫 주의 월요일인 오늘 이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난 가운데 날은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전 한때 강한 바람과 늦은 오후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도에서 11도,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 선이 되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5월 2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 만들어줄 분들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네. 특별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에서 첫 선을 보이는 순서인데, 아침에 싱그러움을 더해줄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중계차가 나갈 텐데, 네. 그래서 저희 그 코너 이름이 달리는 중계차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달려갈 곳은요. 천혜의 자연환경과 또 풍부한 해양 자원을 품은 전라남도 완도군인데요. 지금 이 시각 완도는 어떤 모습일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완도 현장, 중계차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차 나가 있는 완도의 김진경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생생함이 살아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달리는 중계차의 김진경입니다. 저는 지금 전라남도 완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완도 현지 날씨가 어떻습니까? 일단 완도의 하늘은요, 정말 파랗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모습, 정말 깨끗한 하늘을 보이고요. 바다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파란 바다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 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해풍이 아침 일찍이어서 그런지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 시원함과 상쾌함을 만끽하면서 산책도 즐기고 있고 조깅도 하고 있고 또 자전거도 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께 이 완도의 숨은 매력을 하나하나 전달해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제 뒤에 있는 이 멋진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 바로 해조류 센터이거든요.
이 완도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완도 하면은 특히 해조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이며 미역이며 다시마 정말 유명하죠. 특히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생산량의 80%가 바로 이곳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 해조류 센터에서는 이 3년마다 한 번씩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개최가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해조류 전시관도 안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해조류 센터를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곳이 절을 중심으로 지금 좌우로 쫙 연결되어 있는 완도의 해변 공원입니다. 이 해변 공원 하면은 완도 주민들께서 평소에 나오셔서 정말 다양하게 문화 공연도 즐길 수가 있고요. 또 해변 공원 앞쪽에 가시면은 맛있는 음식을, 남도의 음식을 즐길 수 있게끔 먹거리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문화 공연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오셔서 힐링 코스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오셔서 꼭 한번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완도나 청산도를 관광하시는 분들께서 이곳은 꼭 필수적으로 다녀가신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시원한 바람도 즐길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또 완도의 아름다움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완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보다 더 완도의 매력에 푹 빠지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직접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고요. 아마 이분을 만나시면은 완도가 왜 이렇게 유명한지 여러분께 직접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인공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인입니다. 네, 제가 완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완도 어떤 곳입니까? 완도는 뭐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저희 완도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해양치유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산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해양치유산업은 이제 뭐 바닷가에 있는 바닷물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공기, 그다음 뭐 갯벌, 그다음 해변을 이용한 운동 등 다양한 현대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해양자원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진즉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활성화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도에 오시면은 신진 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 뭐그 노르딕 워킹을 하신다든가. 그다음 비치 바스켓을 이용해서 음료를 마시면서 뭐 일광욕을 즐기신다든가, 그다음 또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뭐 꽃차를 마시며 명상을 한다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완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완도 하면은 싱싱한 해산물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도시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직접 오셔서 완도의 즐거움과 행복함 만끽을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완도 하면은 이것들을 빠뜨릴 수가 없죠. 완도는 바로 전복입니다. 전복.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또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모신 이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완도 전복이거든요. 야, 완도 앞바다에서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직접 공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완도의 전복입니다. 보기에도 싱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살아있는데 일단 이거 보시죠. 쫙 달라붙어 있는 거. 완도 전복은요 일반적인 전복과 다른 곳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크기가 일단 크지 않습니까? 얘들이 도대체 요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싱싱한 영양분을 먹고 컸길래 이렇게 컸을까요? 특히 살 한번 보시면 살. 정말 탱탱한 게 아주 그냥 잘 살아 있었니 너희들? 네. 거기다가 요 껍질에 보면 선명하고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요 정도 돼야 아주 싱싱한 완도 전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완도 전복 왔는데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살짝 한번 좀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만 먹어서 죄송한데 아무튼 좀 맛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초장을 탁 찍어서 그냥 살아있는 생생함을 그대로 제 입속으로 요 소리 들리시죠? 싱싱한 해산물은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꼬드득, 탱탱함, 바로 요겁니다. 이래서 완도 전복이 사랑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완도 전복 하면은 요즘이 또 봄철이지 않습니까? 산란기거든요. 영양분을 정말 많이 비축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맛도 영양도 최고라고 하거든요. 아, 제가 자꾸 완도 전복 하니까 정말 죄송한데 얘들이 왜 이렇게 싱싱하고 정말 맛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일단 먼저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침을 살짝 흘리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이 시간에 완도의 생생함을 그래 가볼 수 있잖아요. 네. 아, 진경 씨 혼자만 그렇게 잡수면 안 되죠. 습하죠. 우리도 먹을 걸 던져줘야죠. 아우, 저 먹고 싶어. 초고추장에 딱 찍어갖고 아주 그 완도 앞바다에서 막 갓 잡아 올리는 그렇죠. 그 완도 전복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우. 봄이 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네. 찾는 그죠. 완도의 대표적인 특산물입니다. 와. 그러니까 달리는 중계차의 매력이 바로 이런 거죠. 싱싱한 그 활력이 넘치는 그 현장을 아우. 달리는 중계차를 타고 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네. 보여드리는 건데 네. 지금 뭐 싱싱한 전복이 나왔죠. 전복의 고향은 완도고 네. 완도 전복은 타 지역의 전복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여기에 전복이 어떻게 다른 건지 저희 제작진이 또 달려왔습니다. 또 갑니까? 네. 갔다 왔어요. 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청정해역의 푸른 바다를 자랑하는 전라남도 완도. 배를 타고 10분을 달리면 완도의 자랑 전복 양식장이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전복을 만나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완도 앞바다에서 키운 싱싱한 다시마를 건져 올리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끝도 없이 줄줄이 올라오는 다시마. 이렇게 산더미 같은 다시마는 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다시마는 완도 전복이 먹을 다시마를 방금 채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70%의 다시마를 전복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전복에게 줄 먹이라고요? 영양이 풍부한 완도의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라는 전복. 사람보다 많은 양의 해조류를 먹는 탓에 이렇게 크레인으로 옮겨 먹이를 준다는데요. 편식하지 않게 구석구석 골고루 다시마를 펼쳐주면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전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시마의 찰싹부터 야무지게도 먹는데요. 모양이 이렇게 민자로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이런 자국들이 전복이 다 지금 먹이 활동을 하면서 먹는 자국들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열흘에 한 번씩 20톤의 해조류를 먹는다는 전복. 싱싱한 해조류만 먹이며 3년간 정성으로 키워야 이렇게 손바닥만큼 커다란 전복이 된다고 합니다. 전복 맛을 안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바다의 산삼 완도 전복을 완전 정복하는 시간. 먼저 싱싱한 완도 전복을 준비해 주시고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 다음 이빨과 내장을 분리한 뒤 보기 좋게 칼집을 넣어 썰어주는데요. 곱게 채를 썬 채소에 새콤한 양념 이불을 덮으면 전복물의 완성! 과일이나 뭐 매실, 엑기스 이런 원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건강한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복 자체가 이제 청정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고 깔끔한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싱싱한 전복 본연의 맛을 살린 물회.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새콤 달콤한 맛이 일품인데요. 전복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큼직하게 썬 야채를 잘 볶아주고 여기에 맛을 살려주는 비법 소스 한 스푼을 넣는데요. 바로 이 소스에도 전복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완도산 전복 내장을 이용해서 버터하고 같이 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하니까 고소하고 달콤하면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버릴 게 없는 전복. 내장을 갈아서 고소한 양념으로 만들면 맛도 영양도 가득한 전복 볶음이 완성되는데요.
이걸로도 아쉽다면 고춧가루와 각종 해산물 그리고 아삭한 콩나물을 아낌없이 넣어주고요. 전분물을 풀고 매콤한 맛이 배일 때까지 맛있게 볶아주면 입안 가득 매콤한 맛이 퍼지는 전복 매운찜 완성! 기운이 없을 때 이만한 보양식도 없더래요. 싱싱한 전복만으로 보기 좋고 맛도 좋은 전복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바다의 기운을 고스란히 간직한 완도 전복으로 식탁 위에 풍성한 바다 한 상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야, 지금 시각이 7시 45분 30초. 아니, 생생하죠. 이거 뭐 생방송이니까. 완도 전복이 왜 좋은지 알겠어. 아, 저는 뭐 1박 2일이라도 시간 나면 완도 가야겠어. 아니, 보는 길이 내내 좋으니까. 괴로워요. 네. 길이 좋으니까. 잘돼 있으니까. 예, 금요일에 방송 끝나면 금, 토, 일. 충분하죠. 네. 자, 저희 김진경 리포터가 더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완도 중계차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김진경 리포터. 네, 달리는 중계차 지금 전라남도 완도에서 싱싱함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생생함이 전달됐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 뭐 너무 생생하게 전달이 네, 네, 잘 네. 됐습니다. 네, 아유, 그럼 임무 완수한 거네요. 네. 자, 달리는 중계차 다음 주에는요 경상남도 함양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텐데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 함양에 숨어 있는 먹거리, 볼거리, 숨은 매력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사수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달리는 중계차 김진경이었습니다. 예, 이 아침에 완도 모습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완도 전복 계속 노래 불렀잖아요. 네. 그랬더니 우리 제작진이 이 전복을 이용한 요리를 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아니 아침부터 이거 전복을 먹을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네. 오늘 나의 생일이요. 네, 그래요. 아, 정말 지금 스튜디오에 정말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데요. 드세요, 완도 드세요, 전복 맛 드세요. 어떨지 한번 볼까요? 네. 전복 구이죠 이거는. 네. 대박. 이게 이제 버터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아까부터 진지게 깔아놓고서는 이제서야 꼬들꼬들. 먹게 하네. 아, 맛있다. 역시. 아니 약간 식었는데도 이렇게 맛있네. 꼬들꼬들한 예. 식감이 살아있죠. 대박. 역시 완도 전복이에요. 와, 너무 쫄깃쫄깃하지 않나요? 아 어떻게 이 네. 탄력이 어떻게 이렇게 익었는데도 유지될 수가 있지? 다들 떠들어. 나는 먹을 텐게. 아니, 버터로 구웠는데도 전복의 그 식감이나 네. 그 전복 본연의 맛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소한 향이 막 입안에 맴도는데 아,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아까부터- 완도 전복 하는군요. 그렇죠. 이 물회가 궁금하더라고요. 야 물에 한번 물에. 맛볼까요? 물의 계절이 오고 있잖아. 날이 더워지면 시원한 아 이 그럼요. 전복에 각종 채소류, 뭐 해조류 넣어가지고 야 진짜 너무 좋다. 아니 무슨 MC들이 진행을 안 하고 뭐 먹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아 달리는 우리가 먹어야지 그쪽은 진행을 해야죠. 와, 근데 입안에 바다가 한가득 들어오는 그런 맛이 야, 이거 있죠. 아침에 누가 만들었지? 물회 진짜 맛있다. 야, 어때요 맛이? 아 이거 생이잖아요. 와 대박. 저기 되게 꼬들꼬들하다. 그 제작진이 근데 왜 소주를 안 줬지? 찜이니까. 같이 먹어야 되는데 와. 아, 전복은 철분하고 비타민 네, 이런 네.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제철에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복 한 그릇 뚝딱 하면 정말 네. 이게 몸이 보가 되는. 아이, 그럼요. 봄이면 뭔가 밖에 나가고 싶고 맞아요. 뭐 에너지를 한번 확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정말 이 완도 전복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물에 먹으니까 그 김희애 씨하고 유아인 씨가 생각나네요. 왜요? 보세요. 아 그 미래구나. 여기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 잠깐만 일단 먹어. 너무 네, 달리는 맛있어서. 중계차와 함께 완도 다녀왔습니다.
예,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오늘은 조금 야속하네. 전복 먹다가. 아, 전복 먹다가. 저 김진경 리포터 한 번만 더 연결해 주시면 안 돼요? 전복 남은 거 없나? 안그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전복 얘기하다가 차 얘기하려니까 마음이 착착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자동차 영상을 랭킹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띄우고 주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요겁니다. 화면에 차차차 핫클릭 톱3입니다. 먼저 대낮에 뜬 올림픽대로 귀신. 어떤 귀신이 올림픽대로에 나타난 걸까요?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자,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을 달리던 차, 저 뭐죠? 방금 지나간 거 보셨어요? 아니, 이게 누군가요? 잠깐만. 자, 옆에 한 여성 유유히 지나가죠. 네.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드 미러로 다시 봐도 정말 사람이에요. 왕복 8차선 올림픽대로 맞고요. 웬일이야? 차주가 너무 놀라서 대낮에 귀신 본 줄 알았다. 경찰에 해당 여성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니 올림픽대로면은 차들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인데 어떻게 사람이 다니죠? 근데 아니 실수로 차도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좀 차를 피하고 이렇게 급하게 가는 그런 신용할 텐데 앞만 보고 뭔가를 들고 이렇게 걸어갔어. 그러니까. 그 귀신 같잖아. 그러게요. 되게 뭐예요? 도도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영상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여성이 분홍색 패딩을 입고 가방을 맨 채 차 사이로 유유히 걸어서 나옵니다. 선생인가? 네, 오른손에 책 들고 있죠? 그러니까 책을 좀 마스크도 또 쓰고 있어요. 방역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뭐지? 또 정확하게 실선만 밟고 있어요. 야,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한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거, 이 여성 예전에도 올림픽대로에 출몰 했다는 겁니다. 아니 목격담이 있다는 거는 이 여성을 본 사람이 또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누리꾼 의견 중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에 자주 출몰한다고 하더라. 저 여자 또 지나가네요. 진짜? 갓길로 만날 지나다니던데 오늘은 차선을 걸어간다라는 댓글을 통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근데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경찰이 당시 여성을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인근에서 발견을 했고요. 네. 안전 조치를 한 뒤에 가족들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은 실제로 해당 여성에 대해서 비슷한 신고가 이전에도 접수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여성이 누구고 왜 그곳에 있었는지는 개인 신상에 관한 거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성이 뭐 사고 없이 가족들에게 돌아와서 다행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지금 올림픽대로를 보행했잖아요, 영상처럼. 맞아요. 이건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연하죠. 도로교통법 63조 통행 금지 위반이 적용이 돼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저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112에 신고를 해야 해야죠. 되는 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귀신이든 사람이든 저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핫클릭 주제는 요겁니다. 경찰도 속은 플리즈카. 폴리스카 아니라 폴리스가 아니고. 플리즈카입니다. 이건 뭐야?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네. 보시죠. 자, 한 골목길에 주차된 경찰차입니다. 저 폴리스인데? 경찰차 경찰차죠. 같아요. 근데 어딘가 좀 경찰차 이상하죠?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경차. 플리즈. 네, 영어도 폴리스가 아니라 플리즈입니다. 아. 지붕도 열리는 카브리올레 오픈카인데요. 알고 보니까 누가 경찰차처럼 도색을 한 거였어요. 야, 경찰차가 아니라 경차에다가 폴리스가 아니라 플리즈라니. 저렇게 해도 되나? 처음 보는데. 뭐 퍼레이드 하는 차예요? 재밌게 하려 저런 거예요? 실제 경찰차와 비교해도 너무 흡사해서 똑같죠. 좀 이게 이벤트용 차량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셨을 네. 거예요. 제가 경찰차랑 좀 실제 비교한 사진을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왼쪽 사진이 진짜 실제 저런 경찰차고 오른쪽이 이제 도색한 경찰 사진이에요. 네. 경찰차 특유 색깔은 물론이고요. 뭐 참수리 마크까지 똑같이 경찰 재현을 해놨습니다. 네. 아니, 저렇게, 저거는 재미를 넘어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불법일 텐데. 요거 당연히 불법이죠. 네. 당연히 불법이고요.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동차 등의 교통 단속용 자동차, 범죄 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에 긴급 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은 하면 안 된다. 아하.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나와 있고요.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네.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긴급 자동차로 위장한 일반 자동차가 뭐 추적이나 검문을 피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 플리즈 경차도 어떻게 보면 불법 도색을 한 건데 맞아요. 결국 이 차의 최후가 얼마 전에 또 공개가
준비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차를 따라한 이 플리즈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는 후기가 전해졌습니다. 아하. 이처럼 긴급 자동차로 오해할 수 있는 도장이나 경광등을 달거나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차를 따라 하더니 진짜 경찰을 만나. 그러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안 거. 됩니다. 안 된다는 거. 예. 다음 건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무단횡단하고 또 무단횡단. 에휴, 뻔뻔해, 뻔뻔해. 네, 사고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길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입니다. 버스 달리고 있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사람이 있어요. 급하게 피합니다. 급하게 피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 않고 어떡해. 저 사람 또 다시 무단횡단을 또 가요. 아니 왜요? 보세요. 아, 저기 나가버립니다. 또 차 오는데 어머머머, 저렇게 어떡해. 나가버려요. 와, 아니 한 번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또 1초 나잖아. 만에 다시 횡단을 하는다. 이게 말이 되나? 얼마나 그러게. 놀랐겠습니까, 운전자들. 당시 서울시내 왕복 8차선 도로였고요. 네. 버스 기사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다른 버스의 시야가 가려서 이 행인이 무단횡단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버스 기사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또 대처로 간신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아찔하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죠. 간혹 그 무단횡단하는 어르신들 보면요. 특히 네. 뭐 신호 바뀔 때도 그래요.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이거 노화에 따른 인지 능력 저하라고 하는데요. 건널 수 없는데 네. 있다고 생각하고 달리는데 몸이 못 따라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아니죠. 네. 예. 사고 나십니다. 큰일 나니까 그런 건 좀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 하시는 안 게 해요. 안 네. 예, 차차차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가죠. 네, 엄마 번호로 전화 왔는데 이 사람이었어요. 아빠였어요. 아빠다. 와. 그럼 좋겠다. 엄마 번호로 전화 왔는데 누구였을지 보시면 엄제죠? 범죄자였어요. 자, 이 사연 꽁트로 무서운데. 준비했습니다. 엄마 역할은 제가 하고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범죄자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저는 그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잊지 못합니다. 밤늦은 시각 시골에 있던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화벨 소리가 좀 불길했습니다. 엄마네? 참 새벽 2시에 웬일이시지? 예, 엄마 뭔 일이에요? 내가 네 엄마로 들리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누구야? 그건 알 필요 없고 너의 엄마는 우리가 납치했어. 엄마가 무사하길 바라면 순순히 돈을 주는 게 좋을 거야. 아, 물론 경찰에 신고하는 건 꿈도 꾸지 마.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우리 엄마 번호 맞는데? 아 그럼 진짜로 엄마가 납치된 거야? 아 진짜. 제발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요. 저희 엄마만 무사히 돌려보내주세요. 저는 범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냈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계신 게 아니겠어요?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고? 아유 우리 내 새끼 서울에서 있어야 내가 웬일로 시골까지 다 왔냐? 어머니 보고 싶어서 온기요? 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납치됐다 그래서 왔지. 납치? 아이 납치 같은 거 넣고 멸치볶음은 있는데 그거랑 밥 좀 먹자. 멸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 이거 뭐야? 분명히 엄마 번호로 걸려왔었는데. 이게 그럼 다 사기야? 야가 열 있는 게 왜 이리 호들갑이요? 아우 전복이나 먹어야겠다. 알고 보니 엄마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보이스피싱, 다시 말해 사기였습니다. 분명히 제가 저장해놓은 엄마 이름이 떴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세요.
와, 당했다. 이러면 야. 놀라죠. 당했어. 이 어머니에게 온 뭐지? 전화가 어머니 전화가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전화가 왔는데 네. 전화기에 뜬 이름이 엄마면 당연히 의심을 할 수가 그럼 우리 없잖아요. 엄마죠. 당연하지. 보이스피싱 의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발신 번호 조작을 통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와, 대해서 좀 네.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죠. 지난 3월에 20대 여성 A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발신자로 뜬 이름은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전화에서 모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고요. 상대는 우리가 내 엄마를 지금 납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요구를 했는데요. 너의 엄마를 죽일 거다라고 무서운 어떡해.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 상황인 줄 알고 공포에 떨어야 했던 A씨. 하지만 이 모든 게 알고 보니까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시스템에 허점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해요? 휴대전화에 엄마라고 그러니까. 떠서 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엄마의 휴대전화를 누군가 뺏어서 그렇죠. 걸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네.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원래 발신번호 11자리가 같으면은 전화기에 저장된 이름이 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유통된 대다수의 휴대전화는 발신번호 뒤에 8자리만 같아도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번호 이름이 뜨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010 ABCD 지금 나와 있죠. 네네. 그런 식으로 뜨면은 뭐 보이스피싱 번호는 앞에 010 빼고 다른 걸 하고 뒤에 8자리가 같으면 네. 그러면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가 뜨는 겁니다. 만약에 저게 엄마면 대박. 엄마 번호가 뜨는 우와.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범들이 발신번호 일부를 같은 번호로 조작을 했고 국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 010부터 전체 번호가 똑같지 않아도 네. 뒤에 8자리 이제 8숫자가 같으면 내가 저장에 울작이 돼 있다. 그럼 울작이가 딱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속죠. 나 몰랐어요.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 번호를 누가 다 봅니까? 그냥 이름 적힌 것만 딱 당연하죠. 보잖아요. 010 아니고 001로 이렇게 와 이거 오늘 너무 잘 준비했는데 다 이거 속죠, 또 알아야 그러면. 돼. 네. 네. 사기범들 또 한술 더 떠서 피해자를 속이려고 했는데요. 네. 불법 앱 해킹을 통해서 범행 대상의 개인정보까지 미리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겐 엄마인 척, 뭐 남편에게는 아내인 척 전화를 할 수가 있었고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특히 발신자 번호 없이 이름만 뜨는 휴대전화도 범행 표적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국내 제조사들이죠. 뭐 S사, L사가 만든 휴대전화는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같이 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번호가 다르면 범죄라는 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가 있는데 네. 해외 뭐 A사 휴대전화는 번호 없이 발신자 이름만 맞아요. 뜨거든요. 그럼 번호를 실시간으로 대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 이름하고 번호는 저는 그렇게 뜨거든요. 번호가. 네네. 그렇게 뜨면 뭐 앞에 010이 아니고 0001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딱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의심해봐야죠. 근데 번호 안 뜨는 그런 휴대전화는 그럼 어떡해? 그럼 피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왔으면은 통신사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현재 통신 3사는 통신사는 전파를 전달할 뿐이지 이걸 규제할 권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제조업체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뭐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어요. 하지만 지금도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이번 신종 보이스피싱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만큼 새로 등장한 수법이라면서 특별히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네. 당부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올 때마다 피해가 정말 막대한데 네.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죄목은 뭐고 처벌 정도는 어떻게 되는 얼마 거예요? 전에 이제 이런 상담을 받았는데 네. 자신의 아들이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아들이 이제 대학생인데 네. 알바를 구하다가 이제 고액 알바 이런 광고를 보고 아. 딱 찾아갔더니 통장하고 휴대폰만 빌려주면은 일반 알바비 10배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통장과 휴대폰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몰랐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 아들이 구속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이스피싱은 워낙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주범은 물론이고 단순 전달책 같은 경우도 그 공범으로 처벌해 놓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구속이 돼요. 굉장히 위험한 범죄니까 여러분 혹시 고액 알바 이렇게 되더라도 절대 위험한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혹시 피해를 당하시면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단기, 고액 수입 가능 뭐 이런 문구 있는 맞아요. 이게 보이스피싱에 연결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단순 가담자도 그럼 처벌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다 이런 말에 현혹돼서 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말 마음 아픈 게요. 이렇게 유혹되는 어떤 그래서 가담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청소년들이 또 많다는 네. 거예요. 어떤 조사를 해봤더니 전달책 중에 77%가 10대에서 20대였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뭐 단기 고수익 그냥 아르바이트다 네. 아니면은 뭐 그냥 단순한 전달책이다 수거책이다 이런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가담을 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수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요. 특히 뭐 위조 문서를 범행 중에 사용했다거나 뭐 금융기관 직원 사칭해서 이렇게 전달받고 뭐 인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요. 이건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내가 얼마나 수익을 받는지와 상관없이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어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절대 발을 들이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를 보면은 또 안 되잖아요.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네요. 네. 예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저장된 발신자의 이름이 뜨더라도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을 해드렸죠, 아까. 때문에 발신자가 협박을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을 해보시고요. 전화번호를 자세히 봐주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만약 앞번호가 010이 아닌 뭐 0010이라든지 001 뭐 다른 번호로 걸려왔다면 금융감독원에 1332입니다.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경찰청 112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선 인터넷 보호 나라에 거짓 표시된 정보를 신고를 할 수가 있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하고 조치를 또 추가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로 이쪽에 신고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하면 막 발음도 좀 어눌하고 티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들도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엄마라는 번호로 걸려오기도 한다니까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런 의심스러운 전화 오면 그냥 끊으세요. 그래. 끊어야 돼요. 끊는 것도 끊는 건데 네, 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요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꼭 잡아야죠. 네. 자, 다음 건요. 자, 두 번째는 동생이 못 낸 이것을 형이 내라고요. 동생님 이거 뭐 돈 이런 거랑 관련된 거 같지 않아요? 밥값, 술값, 외상값. 당연히 내야죠. 외상값. 보겠습니다. 동생이 못 낸 세금. 야. 자, 이 사연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동생 역할 이정수 씨가 하고요. 형 역할은 이재용님, 그리고 국세청 직원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저희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기로 알아줬습니다. 학교도 명문대 졸업하고 직장도 외국에 알아주는 회사에 들어갔죠. 하지만 똑똑한 동생의 단 하나 단점은 너무 자기밖에 모른다는 이기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야, 정수냐? 야, 엄마 위독해. 빨리 귀국하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너 찾는단 말이야. 아, 형 귀찮게 왜 그래? 그 엄마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나? 나 혼자 알아서 잘 컸지? 이게 무슨 소리냐? 엄마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야. 너 엄마 임종도 안 지켜볼 거야? 그래. 그래. 얼른 귀국해야겠다. 그 한국 가서 엄마가 남긴 내 유산 챙겨야지. 국제 전화비 많이 나오니까 형 끊어. 뭐? 야, 정수야. 결국 동생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컵배기도 비추지 않았고 어머니의 장례식 날 찾아와서 자기 몫의 유산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동생이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국세청입니다. 이재용님 맞으시죠? 네. 부모님께 상속을 받으셨는데 세금을 미납하셨어요. 저 다 냈는데요. 아니, 제가 아니고 동생이 안 낸다 보네. 제 동생 해외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연락해 보시기. 저 이재용님. 네. 동생 이정수님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신 건 형인 이재용님이 대신 내주셔야 되는 건 모르셨나요? 아니, 동생이 못 낸 세금을 저한테 내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전 못 내요. 정수한테 전화하세요. 내셔야 됩니다. 유산은 2분의 1로 똑같이 나눠서 받아놓고는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동생. 더 황당한 건 동생이 안 낸 세금은 제가 대신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아이고, 보이스피싱 같아. 보이스피싱 같아. 고객님 세금 내셔야 합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저 동생이 낼 세금을 왜 형이 대신 내야 돼요? 진짜 이거 뭐예요? 네,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인데요. 홀어머니를 여의게 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두 명의 동생들과도 사이가 멀어지게 된 그런 얘기입니다. 형제들의 우애가 나빠진 건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외국에 살고 있던 동생들은 어머니가 아플 때 한 번도 보살핀 적이 없었고요. 어머니 재산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A씨 그 모습에 환멸을 느꼈고요. 동생들은 상속 재산만 받은 후에 곧바로 해외로 갔습니다. 유산만 쏙 받고 해외로 또 가면 형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답답하고. 그 후에 또 결정적으로 우애가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동생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형한테 그 고지서가 도착을 한 겁니다. 또 한 번 동생들의 냉정함에 놀랐는데요. 동생들은 자신들은 어머니 재산만 받으면 됐지 상속세는 신경 쓰지 않고 싶다면서 연락을 또 끊어버린 거예요. 와. 동생들이 안 낸 상속세를 꼭 진짜 형이 내야만 하는 건가요? 안 내면 안 되나요? 우리 대학교 연대 고대 좋죠. 네. 근데 법에서는 연대가 안 좋습니다. 연대 보증, 연대 책임. 얼마나 무섭습니까? 상속도 연대 책임이 있어요. 연대 보증, 연대. 우리 상속세에 보면은 이 상속을 받을 때 본인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겠죠. 근데 받을 재산에 대해서도 연대에서 책임지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형이 본인이 받은 재산은 물론이고 만약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동생과 같이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형이 어머니 혼자 보필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다 이겨냈는데 아니 이 형이 만약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생 걸 내야 된다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연대 납세 의무잖아요. 만약에 형이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형이 상속세 체납자가 돼요. 그래서 형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연대 납세 의무에게 조금 뭐 억울하기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칙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굉장히 커요. 네. 예를 들어서 형이 재산을 많이 받아갔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세금도 형이 다 내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받지 않은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미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할 때 세금을 누가 내느냐 이걸 사전에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미납된 상속세를 형이 내는 거예요. 형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그거 형평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형이 동생을 상대로 판결하면은 구상금,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변호사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의뢰인들이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겨가지고 승소하면은 돈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승소 판결 받는 거랑 돈 받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동생이 만약에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 네. 그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안 돼요. 나 돈 없어요. 29만 원밖에 없어요. 빚내서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이 있을 경우에 미리 묶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미리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상속 재산에 대한 이 분할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네. 상속세에 대한 분할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것도 형제간에 상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얘기가 이미 됐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돈이라는 거, 이 유산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게 가족들끼리 유산 때문에 등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유산을 더 받기 위해서 시부모를 폭행한 그런 며느리가 며느리가? 네, 2019년 설날 강원도 춘천에서 벌어진 네. 사건이었는데요.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은 큰며느리와 그의 자녀들이 시부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큰며느리 A씨는 남편과 일찍 사별했는데요. 시부모가 며느리와 손주는 배제하고 자신의 딸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와 그의 자녀들이 우리에게도 재산을 넘겨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80대인 시부모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건데요. 특히 손자인 C씨는 뭐 친할아버지 멱살도 잡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욕설에 폭행까지 이건 폐륜 며느리하고 손주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왜 그거 유산을 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손주랑 며느리랑 같이 시부모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요. 예, 이로 인해서 시부모와 시누이는 2주와 각각 4주를 치료하는 타박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는데요. 법원은
공동 존속 상해죄를 인정하고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우. 네. 큰며느리 A씨와 그의 손녀 B씨는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폭행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손자 네네. C씨. 이 사람은 징역 1년 2개월에 실형을 예. 선고받게 됩니다. 아니, 징역형까지 선고가 됐으니까 며느리랑 손자는 그럼 더 이상 유산을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법에서는 살해를 했을 경우에는 결격이 되지만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에 이를 경우에는 결격이 안 돼요.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 혈연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갑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불효를 해도. 네. 근데 혈연 관계가 없어도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며느리와 사위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이 사건 같이 배우자가 미리 사망했을 경우. 예, 남편이 먼저 사망했잖아요. 그럼 네. 남편의 몫을 이 며느리와 그 자식들이 대신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걸 대습상속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며느리와 손자 모두 시부모에 대해서 대습상속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결격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폭행하고 막 그랬는데. 며느리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결격 사유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사망이랑 관련이 돼요. 살해하려고 했거나 뭐 살해 당했거나 자기의 상속이 유리한 지위를 위해서 네네. 이 경우지 폭행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우리 유류분 있잖아요. 네. 대습 상속을 받았는데 본인의 유류분 그 원래 상속인인 큰아들이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우이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까지도 가능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손자가 막 멱살을 잡고 그래. 며느리가 욕설을 하고 근데 재산을 나눠줘야 하니 마음이 좀 답답하실 것도 같은데 결과를 좀 바꿔볼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나마 괜찮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건데요. 기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부양을 했거나 노력을 한 사람한테 그만큼의 맞아요. 재산을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여분에 대한 인정 그 기준이 굉장히 최근에 넓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반드시 같이 살면서 모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근처에서 자주 찾아뵙고 돌봐드렸다 이런 부분 인정된다고 하면 기여분 주장할 수 있고요. 특히 이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도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신우이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손주에게는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준다 그래도 이 며느리 이거 얄미운데 이거 안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한번 알려드릴게요. 역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바람 펴가지고 화병으로 죽었어요. 네. 근데 이 경우에도 며느리에게 상속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맞아요. 자, 근데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며느리가 재혼을 하면 돼요. 재혼을 하면은 인척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빨리 남자들 많이 소개시켜가지고 결혼을 시키면 상속 안 줄 수 있으니까 소개를 먼저 시켜주세요. 그 방법이 있군요. 실력 있는 남자를. 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 할망구라고 그랬어? 미안. 니네 집 얘기만 나오면 개짜증이 나서. 할망구 싫어.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Q&A 2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네, 2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인 40대 남편입니다. 저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제 아내는 시댁이랑 관련된 일을 하면 너무 질색을 해요. 며느리들이야 당연히 시댁이 편하지 않겠죠. 그런데 저희 아내는 좀 심해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 소리를 한 번도 안 했고요. 집안에 행사가 있어도 저 혼자 가래요. 시댁 가는 날을 해봤자 명절이랑 부모님 생신밖에 더 있어요. 키케야 1년에 5번 정도인데 그것도 자기는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거는 전화나 문자는 받지도 않고요.
저희 어머니 번호를 시자 딱 이렇게 2글자로 저장했더라고요. 진짜? 아내 말로는 저희 어머니가 자꾸 섭섭한 말을 한대요. 나는 아들만 둘이라서 딸 손주 좀 봤으면 좋겠다라든가 배달시켜 먹지 말고 아침밥은 좀 해먹어라 같은 게 다 잔소리로 들린대요. 근데 제가 듣기엔 어머니가 별 뜻 없이 하는 말 같거든요. 이게 치를 떨 정도로 시댁을 싫어할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가족인데 치대 뿌려고 노력이라도 해볼 수 없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댁은 가족이 아니라 남이야. 니네 부모는 네가 챙겨. 이러는 거예요. 아니 시댁은 가족이 아니라뇨. 니네 부모라뇨. 저도 치가 떨려서 아내랑 말도 섞기 싫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처가댁에 뭔 일 있으면 열일 제쳐놓고 달려가요. 처가댁일은 불평도 안 하면서 왜 시댁일을 하면 질색을 할까요? 요즘 저희 부모님이 자꾸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불효자가 된 기분이에요. 시댁 식구들을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저희 아내.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시댁을 가족이 아닌 남이라고 생각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말 놀랐던 게 뭐 너희 부모는 너가 챙겨 이런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부모 내 부모. 이 케이스는 고민이 많아요. 아주 고민이 깊었을 거고 그간에 말할 수 없는 갈등들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좀 좋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런 케이스가 상담 사례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이혼해도 되겠죠? 혹은 저희가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혼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시간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당사자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저는 희망을 갖고 싶고요. 최근에 우리가 뭐 장서 갈등 이런 얘기가 많아져서 고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지나가도 이 고부 갈등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잖아요. 네. 그리고 휴대폰에 보통 시어머님 아니면 어머님 저장하는데 시자라고 했다는데 시자가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이게 시댁에 관련된 뭐 시어머니, 뭐 신우 이런 분들은 시자라고 낮춰서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예전에는 시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이랬는데 네. 야 이건 뭐 요즘에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가 봐요. 저는 뭐 시대가 좀 달라졌으니까 다른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이런 케이스가 좀 있다고 그러네요. 보통 우리가 왜 시댁 싫어하고 네. 시가 하면 말 그대로 시금치도 안 먹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할까? 우리가 뭐 워낙에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제일 먼저는 엄마가 늘 시가 얘기를 했고요. 그게 힘들었고 아하.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이 심리 영역에서는 집단 무의식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랫동안 며느리들이 쌓였던 한들이 우리 안쪽에 나그맣게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면서 나중에 세대에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으로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서 결코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꾸려고 하기보다 미워하는 태세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되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엄마도 있지만 대개는 또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먼저 결혼을 했거나 혹은 비슷한 또래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통사항들을 모아봤더니 네. 이게 전반적으로 며느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의 직면에 있더라. 이런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서 시자가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네. 자, 해결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댁은 가족이 아닌 남이다. 시댁 식구 차별하는 무정한 아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쪽을 선택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쪽에는 돌아서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네. 적어도 지금 상황을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이 완전히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택의 순간이 있고
때로는 견지, 곧 지켜보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야 되는 때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뭔가 노력하는 시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시도가 다 실패가 됐고 오히려 반감이 아주 급증한 상태고 이미 지금은 남편까지도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예요. 이럴 때는 해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럴 땐 정지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내가 요청한 대로 일단 당분간 아내는 시가에 안 가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속상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려서 상태를 정지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혼자 가세요. 대신 이 과정을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던 그것이 완전히 둘을 선택해서 분리를 시키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당분간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둘 중 한 사람만 편들자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보면. 있죠. 네. 근데 이 사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와 있어요. 네.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해서 호칭을 아예 안 합니다. 뭐 아버님, 어머님을 고사하고 아마 그냥 그분들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관계에 있어서 호칭이 관계를 규정하는데 호칭이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감정적 관계, 심각한 갈등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시자라고 하는 게 요새 젊은 층들이 사용하는 비하적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상태가 어떤지를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고 거리가 이미 벌어질 만큼 벌어진 데에다가 혐오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아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상태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정확하게는 시간은 남이야 라고 딱 네. 선언을 했잖아요. 남편이 이런 부분이 다 불편했을 거예요. 불편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남편은 아내랑 완전히 헤어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같이 살아보고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재의 시기가 아니에요. 거리두기의 시기입니다. 일단은 떨어뜨려 놓고 양쪽의 감정을 잠재운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그 과정과 방향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시점인 게 이게 풀기가 쉽지 않은 매듭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연 보니까 남편이 그러잖아요. 아내가 시댁 간다 그러면 막 치를 떨면서 그래요. 친정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열일 제쳐두고 간다 그러잖아요. 네. 시댁이랑 처가를 어떻게 보면 좀 차별한다고 생각해서 서운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이게 친정에 정말 뭐 맡겨놓은 것처럼 후다닥 달려간다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중에 이를테면 여기서 발견할 수 없는 모종의 온도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그 친정 쪽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만 자매들 간에도 충성 경쟁이 있어요. 내가 딱 결혼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내 부모가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가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인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내 아내가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간절함이 너무 큰 건 아닌가. 되게 이런 경우는 맞이의 경우에 굉장히 그게 크게 나타나는데 아내가 친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나 이 아내가 친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아내가 이래서 자꾸 친정을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시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가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댁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면 그게 에스컬레이팅이 돼서 네, 네. 맞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한테 친정 가족들한테 시댁에 뭐 안 좋은 얘기를 막 쏟아보면 풀린대요. 네. 여자들 얘기가. 근데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이가 더 안 좋게 맞아요. 만드는 거 네.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요즘 세대 며느리들은 사실 특별한 사건을 겪을 일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거든요. 워낙 또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맞아, 많고. 맞아. 근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시자가 들어가면 막 싫어하는 그냥 거예요. 막 얼굴 불그락불그락하고 막. 근데 뭐 사건도 없는데 이게 남편이 그냥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가? 남편이 뭐 실수했나? 아니 그럴 수 있죠. 남편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사회적인 영향도 되게 커요. 이를테면 결혼하기 전에 올가미 같은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시가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집에 지하실이 있나 이것부터 본다잖아요.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나가 굉장히 그 판단에 중요한 요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뭐 친정 쪽에서 들었던 엄마나 언니들 심지어는 그 비슷한 또래 결혼한 또래 친구들의 여러 영향을 직접적인 증언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사회적 영향이겠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몇 년간 한동안 우리나라
토크쇼가 대단했죠. 네. 토크쇼에 나왔던 핵심 주제는 다 대부분 시가였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장인 장모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이 시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결혼 해도 되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또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이 성토 대회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공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싫은 감정 그 이상인데 내가 여기에 작은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 나머지가 모든 것들이 합이 맞춰져서 깨어지는 것처럼 느낌이 오고 이 공포는 자기 보호 감각을 일깨우면서 완벽한 방어막을 치게 되죠. 사회적 영향력은 한 개인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솔루션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아내 근처에 자극제를 찾아라. 주변에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셨어요. 친정에 딱 갔더니 사실 뭐 엄마도 그렇고 야, 너 그럴 거면 이혼해 한다든지 언니들이 막 들쑤신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물론 남편이 잘못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겠죠. 그런데 주변의 자극제는 흔히 화합의 자극제도 있고요. 또는 분리의 자극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변의 자극제들 중에 분리의 자극제가 많을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분리해야 되나 보다. 지금 나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졌구나라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뇌가 마치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하면 공황 장애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뇌 주변에는 가장자리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위기에 반응하는 게예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구의 조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공감에만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합리적 판단은 거의 불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다른 주변 사건이 하나라도 딱 발생을 한다면 이때 게임은 완벽히 자기보호 시스템, 그중에서도 공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자극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이 자극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 옆에서 그러잖아요. 배달 음식 시켜 먹지 말고 아침밥은 해 먹여. 이 말은 그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굶길까봐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분들도 옆에 계셔요 보면. 네. 그냥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별거 아닌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 이 그분이 그러네. 이런 화가 확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람이 기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여기에 모종의 믿을 만한 사람의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극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오면 이건 나중에는 혐오나 아니면 확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극제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 만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야. 아주 주변에 이상한 사람만 있구만. 이런 얘기 많이 하면 그 관계는 정말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극제를 아내는 나의 보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도대체 이 자극제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이 내 아내의 마음에 어떤 역동을 가져오는지를 잘 분석하시고 대신에 거기에 허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허점의 자리를 살짝 비운 다음에 여기에 긍정적인 요인을 넣어서 조금씩 이 자리를 넓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 재평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반응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 남편이 섣불리면 아내에게 주변에서 나쁜 얘기하는 그 친구들 뭐 만나지 마라, 친구 끊어라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대개 초기에 발생하는 이 부정적이나 이 공포의 감정, 혐오의 감정들을 요 초기 감정이 발생할 때 읽어줘야 나중에 역시 그게 맞았어까지 가지 않는 거거든요. 자극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자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시해주고 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부분을 조금씩 확장해 간다면 감정적으로 일단 안정이 되면서 양자를 생각하게 될 여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사연에 나온 것처럼 진짜 요즘 며느리 중에서 시댁 행사에 참여 안 하는 며느리들이 많아요.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남편의 몫인 거예요. 곧 어버이날 다가오는데 이번에 또 무슨 핑계를 대서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시는 남편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말씀드립니다. 처가에 먼저 가세요.
이거는 아내 우리가 남편은 아내 편이고 아내는 남편 편이 돼야 돼 그렇죠. 맞는데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리고 당일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럴 때 남편도 양보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 어버이날은 우리 처가 먼저 가자라고 남편이 제안을 해주셔야죠. 괜찮네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늘 시가만 강조하던 남편의 이 색다른 면에 대해서 나머지 인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다, 공평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될 때 훨씬 안심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해 보신다면 아내는 다음번에 완전히 다른 태도로 시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네. 좋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남편도 말을 조절하라. 조절하라? 아내가 말하는 방식 심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이고요. 그렇게 말하면 어느 부분이나 싸워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때 아내가 보이는 이 말에 대해서 남편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되게 중요해요.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이 여자랑 살 건지 말 건지. 그런데 내가 내 아내랑 살겠다 싶으니까 살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지금 사연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타인을 바꾼다는 건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네. 내가 먼저 바뀌는 건 가장 쉬운 일이에요. 맞아. 그래서 지금 남편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면 몇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네. 뭐냐면 내가 보기엔 엄마가 별 뜻이 없는 말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엄마의 말에 대한 평가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치를 떨 정도로 시댁을 싫어할 이유가 되냐. 이건 뭐냐. 아내의 판단이나 평가, 두려움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노력해 볼 수 없겠느냐라고 아내에게 제안을 했는데 네네. 이 제안이 나쁜 거 아니죠. 이 제안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아내에게 그 말이 들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들리지 않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간격을 벌리는 기능밖에는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남편에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왜냐? 남편이 그랬거든요. 야, 처가일에는 열내 제쳐두고 가더구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이 얘기는 남편도 감정이 상할 만큼 상했고 사실상 이성적 판단이 어느 정도는 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아내에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들리는 말일까? 그렇죠.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내가 이 정도로 나올 때는 네. 뭐가 앙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 알고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네. 다른 말들은 서로 상처 주는 말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더 쌓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좀 표현을 조절해야 될 것 그 같아요. 사연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혼하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부정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부싯돌처럼 붙어서 싸우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조금 말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내를 좀 진정시켜야 돼요. 지금 아내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공포가 커지면 이 공포가 나중에 혐오로 넘어갈 수 있어요. 분노를 통과해서 혐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분노할 기회조차 없다면 이 혐오를 되돌리는 게 쉽진 않은데 보통 혐오나 분노의 그 안쪽에 뭐가 있냐면 공포가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이 이 사람의 두려움에 더 그 기름을 쏟아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 게 지금 이 부부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이 많이 늦었어요. 결혼이 많이 늦었다는 얘기는 이 시가 쪽에서는 남편이 워낙에 익숙한 문화, 처가 쪽에서는 아내가 워낙에 익숙한 문화 쪽에 있었고 네. 또 결혼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굉장히 컸던 거고 동시에 들은 정보도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결혼을 늦게 한 분들은 뒤늦게 결혼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보상하듯이 그렇게 효도에 대한 감정이 급상승해요. 아내도 이 감정이 당연히 클 거고 남편도 이 감정이 굉장히 큰데 서로 간에 작게 맞춰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불화의 지점이 대신에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내는 어떤 상태냐고 물어보신다면 얼어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몹시 뜨거운 불 같겠지만 너무나도 차가운 드라이 아이스처럼 대면 뜨거운데 상태는 얼음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에 필요한 건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드라이 아이스를 날려주게 해야 돼요. 네. 그 연기가 날아가도록 온풍을 불어넣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 남편 스스로가 감정을 약간 내리시고 이 아내가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 위로 지점을 찾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남편의 또 다른 걱정이요. 시부모님이,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이 이제 슬슬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아무래도 불효자가 된 것 같고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맞아. 아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속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모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 내 부모는 좋은 부모라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좋은 부모의 좋은 면을 아내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부모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아내가 이런 상태고 지금 이런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풀어가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잘 해낼 겁니다. 라고 해서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 부모님도 굉장히 속상하실 거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가족은 전체적으로 속도를 낼 게 아니고요. 잠깐 멈추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점에 발동을 걸어 나가시기 시작하고 천천히 가셔야 될 겁니다. 네. 아유, 이럴 때 여건만 되면 조금 이렇게 먼 데로 같이 나갔다가 오면 제일 좋은데. 맞아요. 그런 방법도 또 쓰기도 그렇고. 네. 예. 자,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밖에서 걸어 다닐 때 내가 내 의지대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수도 없이 할 것 같아요. 내 마스크 어디 있지? 네, 이거 할 거라서 마스크 꼭 잘 챙겨 다니시고 개인 방역도 이럴수록 더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